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컴파일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갈 건데요. 여러분이 언어의 번역 과정이 생각이 나나요? 네, 언어 번역 과정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를 뭐라 그러나요?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죠. 그것이 기계어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기계어로 작성된 걸 뭐라 그러죠?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누가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꾸나요? 바로 그거는 이제 번역기가 다른 거고, 번역기의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컴파일러가 있는 거죠. 목적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목적 프로그램을 이제 링킹 에디터 하는 거죠. 링킹과 에디터에 의해서 로드 모드를 만들게 됩니다.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재가 돼야죠. 주격장치에. 그래서 비로소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된다. 이런 과정을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 번역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네, 컴파일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6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휘 분석 단계, 구문 분석 단계, 의미 분석 단계, 중간 코드 생성 단계, 코드 최적화, 목적 코드 생성 이렇게 6단계를 주어지고 있고요. 첫 번째부터 이제 살펴볼 거면 어휘 분석 단계다라는 건데, 이것의 이제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 토큰 단위로 분리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 쪼개는 단위를 이제 토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휘 분석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토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 분석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어휘 분석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문자열 단위, 이런 토큰 단위로 분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이 원시 프로그램 속에서 이 원시 프로그램을 이제 컴파일하는 건데, 원시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토큰을 이제 식별하기 위한 거, 어디까지가 토큰이다. 그걸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태 전이도, 상태 전이도, 그 다음에 유한 오토마타,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상태 전이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유한 오토마타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유한계다라는 거죠.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유한계다라는 이제 수학적 모델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뭐 유한계다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A 더하기 B 곱하기 A, BB가 있다. 이거를 이제 상태 전이도 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 일단은 쪼개줘야 되겠죠. A 쪼개고, 더하기 쪼개고, B 쪼개고, 이렇게 쪼갰다. 그래서 상태를 만들어요. Q1 상태, Q0 상태, Q1 상태, Q2 상태, Q3 상태. 이렇게 이제 상태가 있다. Q1에서는 A와 B를 더한 결과다. 그래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이제 더해서 Q0 상태가 된다. 여기다가 A를 곱해서 Q1 상태가 된다. 여기다가 B를 곱해서 Q2 상태가 된다. 또 여기다가 B를 곱해서 Q3 상태가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상태 전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개가지고 이런 상태 전이도 형태로 이제 만든다. 이런 개념이 이제 어휘 분석 단계다라는 겁니다. 어휘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를 가장 크게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토큰이다라는 개념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단계가 됐어요? 네, 구문 분석 단계다라고 그랬습니다. 구문 분석 단계는 이제 뭐냐면 문법적인 오류가 없나라고 이제 검사한 후에 이제 파서 트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파서 트리다, 이제 파스 트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프로그램의 언어의 문법에 맞는가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이제 파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문 분석 단계가 이제 끝나면 이제 파서 트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트리를 어떤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향식 방식과 상향식 방식이 있습니다. 하향식이다라고 하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상향식이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트리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를 해주고 의미 있는 정보들로만 구성될 수 있게 하는 트리. 자, 이거를 이제 구문트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트리를 만들고 파스트리에서 이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뭐를 만든다? 이제 구문트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의미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자, 번역 컴파일 단계를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의미 분석 단계는 이제 뭐냐면 구문 분석 단계에서 뭐가 나왔죠? 파스트리가 나왔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실행 가능한 목적 코드의 구조가 형성되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자가 적당한 피연산자를 가졌는지 하는 형 검사도 합니다. 연산자다라면 이제 이런 산술 연산자 같은 걸 말을 하죠.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한다. 그럼 더하기 연산자를 할 땐 피연산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not A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이제 피연산자가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의에 맞는 피연산자를 가졌는지 하는 형 검사를 한다라는 거죠. 의미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목적 코드에 대한 구조가 형성되기 이제 목적 코드죠. 목적 코드의 구조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중간 코드 이제 생성 단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서의 출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중간 언어를 생성하는 하나의 단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최적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간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중간 코드를 이제 실행 결과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 코드를 최적화한다.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 시간을 이제 전략하기 위한 단계다. 또 기억 공간을 전략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 코드 이제 생성 단계입니다. 우리가 번역 과정을 거치면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적 코드 이제 생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어떤 레지스터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거냐,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기억 장치에서 이제 어디에 자료를 저장을 할 거냐, 자료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목적 코드를 이제 생성하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어휘 분석 단계를 거치면 뭐가 나와요? 네, 토큰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문 분석 단계를 거치면 뭐가 나오나요? 파서트리가 나오죠. 의미 분석 단계는 이제 실행 가능한 목적 코드에 대한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고, 자, 중간 코드 생성 단계는 이제 중간 언어를 생성하는 단계고, 코드 최적화에서는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고, 실제적으로 목적 코드가 생성하는 단계, 목적 코드 생성 단계입니다. 레지스터 선택, 자료 위치에 대한 선택 이죠? 네, 여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순서를 가는데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제 관리하는,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 순서를 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인 방식이 있고요. 명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 순서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 여러분 뭐부터 진행해요? 바로 여기부터 진행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2 더하기 2부터 이제 실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면, 가로를 해주면 얘가 1번,
그다음에 얘가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시오라고 프로그래머가 실행 순서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가로를 하면서 실행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 순서를 바꾸는 거, go to 문이 있고요. 또 반복문, 여기를 몇 번 반복하시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문장의 실행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이다, 명시적이다. 용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 언어에 있어서 이제 매개 변수 전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 프로그램 하다가 내가 별 20개를 출력하는 걸 이제 만들고자 해요. 콜, 스타라는 이제, 부프로그램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별을 출력하는 이제 스타라는 부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리턴, 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매개 변수다. 그럼 이제 여기 숫자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A하고 B라는 걸 받아라. 그럼 얘는 C와 D로 받겠다. 이 가로 안에 써진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다라고 합니다. 이 매개 변수가 이제 값을 가지고 가느냐, 주소를 가지고 가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call by value다라고 있는데, value가 뭐예요? 값이라는 뜻이죠. 네, 값에 의한 전달 방식입니다. 그냥 어떤 값을 이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죠. A는 만약에 10입니다. B는 20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콜 하고 나서 스타라는 부프롬을 부르는데 A하고 B 값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스타라는 부 프로그램에서 이 변수를 받죠. C, D로 받는다. 그럼 여기서 A라는 방이 10이 되고 B라는 방이 20이 죠 그럼 여기서는 C라는 방과 D라는 방이 주어졌는데 C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10이 들어오는 거죠. D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20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call by value다. 값에 의한 전달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부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종종 쓰이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인수 전달 방식이 돼요. 여기서 출제되는 형태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all by value 방식이 되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부 프로그램에서 끝나고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return이란 명령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A, B 값은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 프로그램에서는 매개 변수 값이 변화되어도 여기 있는 이제 실매개 변수의 값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매개 변수다라고 하고 얘는 이제 형식 매개 변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call by reference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조에 의한 전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호출을 할 때 인수를 주잖아요. ABC라는 함수를 줄 때 주소예요. A의 주소, B의 주소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호출을 받은 ABC라는 함수에서 C, D를 받았을 경우에 A가 만약에 10이다, B가 20이다 라고 했을 때 A가 주소를 넘겨, 내부적인 주소, 메모리의 주소는 이제 우리가 겉에서는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200번째 저장되어 있다, 300번째 저장되어 있다. 그럼 A의 주소를 기억한다, B의 주소를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C값을 이제 변화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주냐면, 이제 C값을 이제 프로그램마다 코딩이 다르지만, C값에다 예를 들어서 50으로 이제 바꿔요. 네, 그러면 어디가 바꿔지느냐? C가 가리키는 곳이 200이잖아요. 200. 그래서 여기 200이 뭐죠? 여기잖아요. 이것의 값이 이제 5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매개 변수들이 같은 기억 장소를 공유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을 변경을 시켜주면 네, 여기 있는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은 실 매개 변수의 값도 이제 같이 변화가 된다. 같은 기억 장소다라는 개념이
자, call by referenc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짤 때 call by value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네, call by reference 방식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있느냐,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보세요. call by name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의한 전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가 부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때 변수의 이름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알골 60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잘 채택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하나 보면은 alias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자료 객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름이 동시에 바인딩 되는 것을 이제 이거 별명이다라는 용어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이펙트다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이펙트다라는 영어는 뭐냐면 연산의 결과가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거죠. 네, 다른 변수의 값이 변하는 경우를 이제 말을 합니다. 부작용이다라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에서 나오는 용어니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현상도 나오는구나라고 용어적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자, 부 프로그램에 대한 순서 제어가 되겠습니다. 네, 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순서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순서. 네, 순서가 차례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부 프로그램이다. 부 프로그램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 프로그램에 가서 뭐요? 특정한 일을 반복할 일이 생길 때 처리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call A 그러면 이제 주 프로그램에서 부르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서 와서 막 수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 프로그램의 이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 프로그램 실행 종료된 다음에 이제 이쪽 주 프로그램한테 제어권을 이제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루틴이라고 있습니다. 코루틴. 네. 이것도 이제 용어상으로 한번 보세요. 코루틴은 뭐냐면 이제 호출, 네, 복귀, 네, 호출하고 복귀하는 거 이걸 반복하면서 네, 계속해서 수행되는 이제 복수계의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브룸이 있습니다. 데브룸.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가 이제 얘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ABC라는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콜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거죠. 네, 이런 걸 이제 데브룸이다라는 이제 용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 건데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의 순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프로그램 만들어졌는데 여기다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구조적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고투문이 없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라는 건데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기계의 부품을 조각내서 조립을 하듯이 객체라는 걸로 이제 나눈 다음에 그걸 이제 조립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객체 지향의 이제 프로그램 언어는 스몰톡 네, 자바, C++ 이런 것들이 이제 A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은 무엇일까? 자, 레고 블록처럼 쪼개 가지고 조립해서 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사용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블럭을 막 조립을 했는데 뭐 이렇게 굴뚝에 관련된 블록만 내가 이렇게 재사용하고 싶다. 그럼 조립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가능해요. 확장성이 이제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레고 블럭 가지고 놀아봤나요? 거기다가 이게 볼록볼록 나와있죠. 이것만 잘 맞추면 어때요? 또 다른 레고 블럭을 이렇게 끼울기가 좋죠. 네, 그래서 확장성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보면은요. 추상화에 대한 특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네, 그 다음에 다형성. 자, 일단은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네, 정보, 은폐. 이제 이걸 이제 캡슐하다라고 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추상화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중점을 둬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단순화시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알아먹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때요? 콧볼이 있어요. 입술도 이렇게 있어요. 그죠? 눈썹도 있어요. 네, 눈 그리고 눈동자도 그려요.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그려도 사람이라는 거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제 표시되는 거죠. 단순화시킬 때는 다른 객체와 구별되는 특성을 표시하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이 코끼리 그려보세요. 그럼 어때요? 일단 코를 그리죠.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정보 은폐다라는 것을 이제 캡슐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쳤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막 프로그래밍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바깥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캡슐화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 외부에 노출을 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는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안 보이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캡슐하다, 정보 은폐다라고 합니다. 상속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쓰는 것을 말을 해요. 그걸 우리는 상속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미 정의해 놓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다 쓰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클래스다라는 것은 이제 객체가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떤 단체 그룹이라고 생각해 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변수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메소드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시 쓸 수도 있고 조금 추가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형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같이 등장하더라도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동작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자 오픈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학생은 책을 오픈하고 어떤 학생은 필통을 오픈하고 어떤 학생은 강의실 문을 열고 네 그죠? 어떤 학생은 핸드백을 열고 다 다르죠. 근데 오픈은 맞거든요. 이렇게 오픈이라는 것은 같지만 뭔가 목적어가 다른 거죠. 네, 그걸 우리는 다형성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의가 있죠. 재정의는 이제 상속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상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다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BC라는 것을 이제 내가 상속을 받았다. 이 속에 있는 내용물 중에를 이제 조금 고치는 것, 재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바인딩이다. 동적 바인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앞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행되는 메소드가 실행 시간에 결정되는 것을 이제 동적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은 일단 이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요. 자, 객체지향 언어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객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객체가 있겠죠. 객체는 뭐냐면 이제 서로 구분되는 고유한 존재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제 객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체들에서 이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이제 뭘 만들어요? 클래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반 클래스, B반 클래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얘는 뭐가 모인 거죠? 네, 객체가 모인 것들이죠. 객체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클래스다라고 이제 명칭을 붙여주는 거죠. 그럼 어떤 객체들이 모이나요? 예, 공통된 속성 또 공통된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갖는 객체들이 모여 있는 것을 클래스다라는 이제 용어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다라고 그랬는데 메소드다라는 것은 뭐냐면 객체가 수행하는 이제 동작입니다. 동작. 네, 그거를 표현하는 이제 함수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다라고 했는데 이제 명령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메시지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카톡에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제 좀 미쳤어요. 그래서 B가 추종자예요. 이 사람 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로써 명령을 내리냐면 SNS에다가 메시지를 떠요. 지금 밖에 나와라. 그럼 네가 밖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밥을 먹어라. 그럼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어찌어찌 해라. 그럼 얘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B가 A를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뭐뭐 해라라는 이제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의해서 이제 객체가 동작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이다. 네, 다형성, 이제 다양한 구현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고요. 상속도 이제 앞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는 거죠. 부모 클래스가 있는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이제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아서 쓰는 건데 여기서 하나의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받는 것을 단일 상속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부모 객체에서 이제 이렇게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다중 상속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속을 함으로써 뭐가 좋아지는 거요? 재사용성이 이제 향상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